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기출문제 이론 21년 1회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살펴보실 텐데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문제이고요. 다음 중에서 ERP의 장점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실제 우리 자격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저희가 ERP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인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 인사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이전에 ERP에 대한 특성과 ERP에 대한 장점은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ERP의 장점이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보기상에서 가장 덜 좋은 말 찾으시면 되겠는데 보기 2번에 보면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재설계를 수행해서 ERP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시는데 사실은 ERP를 구축하기 전에 BPR, 업무 재설계죠. BPR이 선행이 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ERP 구축과 동시에 업무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ERP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답은 2번이고요. 보기 1번에 보시면 산업에 대한 최적의 업무 관행인 베스트 프랙티스, 즉 오프라인 수업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용어에 대한 발음,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가 맞느냐, 프랙티스가 맞느냐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영어에 대한 발음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특히 뭐 우리 ERP 개론 특히나 주관식으로도 문제 나오는 내용은 아니어서 그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시고요. 이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제가 또 영어 싫어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이 업무의 관행, ERP 소프트웨어 안에 기존 선행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그 관행이 프로그램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ERP 도입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영 혁신의 BPR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ERP의 모든 업무는 보기 3번에 분산 처리하면서 기본 근간은 분산, 개별 처리죠. 개별 처리를 하면서 중앙에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더불어서 차세대 ERP, 향후 우리가 사용하는 ERP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융합되어 있어서 선제적 예측이나 실시간의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 문제 1번 살펴보셨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ERP와 CRM, ERP와 CRM 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ERP의 기본 개념 알고 계신다라면 CRM, 우리가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죠. 확장형 ERP 구성 요소인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의 한 영역이라고 해서 CRM이라는 고객 관계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ERP와 CRM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보기 4번에 보면 조직 내 인적 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이건 이 비즈니스 시스템 안에서 CRM이라 부르는 고객 관계 관리가 아니라 저희가 지식 관리 시스템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보기 1번, 2번, 3번을 살펴보시고 문제 4번은 지식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보기 2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백오피스 시스템 혹은 3번에 보면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백오피스 시스템과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 3번에 프론트라는 말, 혹시 프론트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질문을 드리면 대답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호텔 입구에서 고객 응대 접점, 고객을 처음 만난 장소를 프론트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어떤 사무처리 시스템이 있어서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고객 접점 시스템, 프로그램상의 최전면에 나와서 고객 응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백오피스 시스템이라는 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 관계 관리라 부르는 CRM 시스템은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이 맞다. 소프트웨어 자체 전면에서 고객 접점이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이시고 ERP라고 하는 건 뒤쪽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 살펴보셨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3번.
ERP와 기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인 MIS에 대한 차이점, 특성과 특성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사실은 MIS라는 기존 정보 시스템과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ERP라는 과거의 소프트웨어와 현재 소프트웨어 조금 변형된 우리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보기에 기존 정보 시스템인 MIS와 ERP 시스템에 대한 비교 업무가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MIS는 단위 업무이고 ERP는 통합 업무이다. 맞는 말이죠. 보기 2번에 기존 정보 시스템 MIS는 중앙 집중식이고 ERP는 분산 처리 구조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3번에 가면 MIS는 수평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ERP는 수직적 업무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죠. 과거 시스템인 기존 정보 시스템의 MIS는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업무 지시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ERP는 수평적으로 실무자 중심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문제 잘못된 건 3번이고요. 보기 4번에 보면 기존 정보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파일 시스템이라면 우리 ERP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가 중요한 용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MIS와 ERP의 어떤 비교적인 측면은 과거에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조금 다소 좀 출제 빈도는 낮아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나 ERP의 기본 특성적인 측면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4번이고요. 다음 중에서 성공적인 ERP 구축의 지침, ERP를 구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기 1번에 보면 현재 업무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ERP 도입을 하고 구축을 할 때 선행되어야 되는 게 업무 재설계 PPR이었습니다. 기존 업무의 관행을 벗어나서 조금 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IT 중심으로만 프로젝트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IT 중심으로 가기도 그렇고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ERP가 도입되거나 구축될 때 우리 회사 업무 시스템, 다른 회사,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는 ERP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주는 배경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번에 보시면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우리 회사 업무 프로세스별로 통합 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이 되어야 된다. 다만 여기에서 조심할 건 보기 1번처럼 현재 업무 방식만을 고집하지는 말고 업무에 대한 재설계는 프로세스 재설계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존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ERP 시스템을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업무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경영 혁신이 우선 선행이 되어져야 ERP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문제 5번 ERP 구축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ERP 자격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ERP 구축 절차가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이시고 그 각각의 분석에서 설계에서 구축에서 구현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정도는 반드시 염두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보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분석 단계에 당하지 않는 걸 물었는데 보기 4번에 갭 분석이라고 하는 건 분석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 문제 답도 중요하지만 문제 자체 답보다는 구축 절차, 분석, 설계, 구축, 구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답은 4번이고요. 문제 6번 가시죠. 인적 자원관리 방침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조직의 비전과 미션이 일치해야 된다. 우리가 희망하는,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방향이나 어떤 미션이나 목적 자체가 공통적이어야 된다. 조직 구성원과 조직 공통의 목표가 동일하거나 비슷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특정 집단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기준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종업원의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업원에 대한 능력 개발 관리, 배치, 이동, 승진, 이러한 관리 등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라는 명칭으로 조직에 대한 동기부여, 조직에 대한 공동목표 이룰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부터 시작해서 능력 개발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기 4번에 보면 인적 자원 관리 목적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중요하다. 보완이라는 내용, 어려운 부분, 중요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자 그룹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 내 전체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가 되어져야 된다. 물론 모든 내용이 다 공유될 필요성은 있지 않으나 조직이 바라는, 우리 조직이 공동표로 바라는 비전이나 미션 등은 조직 전체 그룹, 조직 그룹의 전체 공유를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 우리 조직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답은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보기에 관리자 그룹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것 틀린 것이다. 조직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가 되어져야 된다. 조직의 미션이나 공동 목표에 대해서는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문제 7번 테일러. 네. 훌륭한 분이시죠? 과학적 접근 방법, 과학적 관리법 물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답만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인사관리의 이론적 발전 과정이라고 했었죠. 이론적 발전 과정에 과학적 관리, 인사관리를 봤을 때 과학적 관리 그리고 인간 지향적 관리가 있었습니다. 테일러라는 분과 포드라는 분을 우리가 만나봤었어요. 테일러라는 분이 과학적 관리 측면에서 표준 작업량을 연구한다.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 대표적인 특징은 돈을 많이 주면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인사관리 측면에 있어서 차별적 성과급, 표준 작업량을 어느 정도 표준 작업량을 정해두고 이 작업량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주고 표준 작업량이 미달하면 돈을 작게 준다라는 기준 조건이었습니다. 반면에 포드는 3S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라고 해서 대량 생산 방식이나 합리성과 능률을 추구했다. 이 대량 생산 방식의 기본 출발점은 컨베이어 설치다. 기계적 작업이죠. 컨베이어 설치, 우리가 이 자동화 시스템 일부에 이게 이동되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대량 생산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작업자는 작업 도중에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 컨베이어 시스템에 있어서 작업자는 그냥 있고 물건이 이동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장비를 설치를 추가시켜주는 시스템이다,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죠. 테일러와 포드의 기본적인 특성은 과학적 관리와 인간 지향적 관리에 대한 기본 특성은 조금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으신데 기억을, 우리 문제는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동작 연구, 시간 연구, 차별적 성과급, 직능별 직장제도, 3S 원칙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는 거,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건 보기 4번 3S 원칙이 되죠. 3S 원칙은 누가 이야기했다라는 포드. 업무에 대한 생산 관리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전문화, 단순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8번 가시죠. 다음 중에서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를 경쟁력 있게 재편하는 전략이 무엇이냐? 다운사이징, 디베스티처. 나 이런 말도 되게 싫어. 네. 리스트럭처링, 벤치마킹이 나옵니다. 사실은 보기 4가지 용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고 물으면 다운사이징, 그리고 벤치마킹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건 규모 자체를 할 수 있는, 축소할 수 있는, 조금 줄일 수 있는 걸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인원과 장비를 줄여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걸 다운사이징이라고 했고요. 벤치마킹부터 먼저 보면 벤치마킹은 경쟁 기업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벤치마킹은 이 표현을 써도 되나? 따라하기? 잘하고 있는 기업이나 경쟁 기업뿐만 아니라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 장점들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걸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공부 방법도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다 주위에 그 친구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참고하시고 따라할 필요성이 있으시다. 자, 디베스티처가 있고 리스트럭처링이 있는데 디베스티처 먼저 볼까요? 거대한 기업군을 감량하기 위해서 부실한 부분을, 이게 대규모 기업, 대기업 구조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해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했다. 최근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 일부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걸러내서 부분적으로 매각을 해서 규모를 줄여나가는 구조인데 다운사이징과 사실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다운사이징은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인원
인원이나 장비들을 줄여서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DBS 티처는 경쟁력이 조금 약한 부분을 잘라내서 매각을 시도하는 구조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문제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 자체를 재편, 다시 구성하는 건 기본적인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용어에 대한 내용은 조금 기억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다운사이징이나 벤치마킹 같은 기본적인 용어보다는 DBS 티처나 리스트럭처링 등의 용어들은 조금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문제 9번. 워크 샘플링법을 물었습니다. 워크 샘플링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걸 물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작업 과정 동안 무작위로 많은 관찰해서 직무 행동에 대해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직무 분석 방법 중에 한 방법이죠. 다양한 직무 방법 중에 워크 샘플링법을 물었는데 이 워크 샘플링법은 특정 작업 과정 동안에 무작위로 많은 관찰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여러 직무 활동을 동시에 기록을 한다. 다양한 직무 활동 기록에서 전체 직무에 대한 정보 분석이, 전체 직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직무 성과가 외형적일 때, 다시 말하면 직무의 형태가, 직무 분석에 있어서 하는 직무에 대한 형태가 외형적으로 보여질 때 분석이 가능하다. 밖에서 팔짱 끼고 지켜봐야 되니까 내부적인 건 힘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직무 분석자가 자신이 직무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경험에 대한 건 경험법에 대한 가까운 내용이고, 워크 샘플링은 직무 분석에 대한 샘플링, 다양한 직무 분석에 대한 살펴본 것에 대한 샘플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10번. 직무평가 요소. 직무평가 요소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직무평가 요소 중에 숙련 요소를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무평가 요소는 책임 요소, 자금 요소, 숙련 요소, 노력 요소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의 요소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책임 요소에는 관리, 감독, 기계 설비, 원자재, 직무 개선, 책임 등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작업 조건 요소는 위험도, 작업 시간, 작업 환경, 작업 위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식, 기술, 경험, 교육, 도전, 판단 등에 대한 숙련 요소와 육체적, 정신적, 구조적, 창의성 등을 담고 있는 노력 요소가 있는데, 직무평가 요소가 크게 4가지 있고 이 4가지 요소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정도는 조금 구분하신 상태에서, 익힌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시다. 문제에 물었는 건 숙련 요소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숙련 요소와 관련이 없는 걸 물었는데, 3번에 나온 정신적 노력은 숙련 요소가 아니고 뭐다? 노력 요소이다. 숙련을 통해서 어떤 직무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시다라는 내용이죠. 문제답은 3번입니다. 직무평가 요소, 직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책임 요소, 작업 조건, 숙련, 노력,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작업 조건에서 하느냐, 어떤 숙련 과정이 필요하냐,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직무평가 요소를 나누고 그 평가 요소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평가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문제 10번 답 살펴보셨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직무 설계 방법을 물었고요. 전체적인 과업을 보다 작은 요소로 분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을 해서 종업원의 숙련도를 증가시키고 조직 능률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냐?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직무 전문화까지 4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내용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나오는 전체적인 과업을, 하나의 과업을 세분화시켜서 이 세분화시킨 내용에 대해서 숙련도를 증대시킨다. 전체적인 과업을 분할해서 쪼개어서 이 나누어진 영역의 부분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이죠. 이건 직무 전문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기 1번에 나오는 직무 순환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직무를 로테이션을 시킨다,
A라는 직무를 하다가 B를, B라는 직무를 하다가 C를 하다가 다시 A를 직무 순환을 통해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한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대상자가 우리 그 조직 구성원이 우리 업무에서 이탈되거나 빠졌을 때 누군가가 그 직무를 대리하기는 굉장히 쉽다. 전체 순환을 통한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직무 확대라고 하는 건 과업의 다양성이라고 하죠. 이 직무 확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 추가라고 해서 내가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과 여기에 플러스 다른 일까지 하게끔 하게 하는 거, 이걸 직무 확대라고 했고요. 직무 충실화는 종업원 스스로 그 직무에 대한 흐름을,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천,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책임 증대라고 합니다. 단순한 업무 구조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 네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책임까지 질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직무 충실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암기 목적보다는 기본 내용의 흐름만 좀 이해를 하셔도 답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그리고 직무 전문화까지 용어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학습함에 있어서 문제와 답만 공부하지 마시고 몇 번 부탁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시다. 우리가 자기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이번에 직무 전문화가 나왔다면 다음 회차에는 다른 용어들을 가지고 문제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보기들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2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중 인적 자원의 과잉. 인적 자원의 과잉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갈 거 인적 자원의 부족까지 가셔야죠. 인적 자원이 많다 아니면 부족하다. 그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한. 자, 예를 들어서 인력이 과잉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전략. 인력이 많다라면 직무 분할 혹은 조기 퇴직, 정리해고, 무급 휴가나 다운사이징 같은 전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력이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하다라면 초과근로, 기존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일을 더하거나 아니면 임시직이나 파견근로, 아웃소싱을 통해서 인력을 늘릴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전략, 과잉일 때, 인력이 많을 때 쓸 수 있는 전략은 구분을 조금 해 주셔야 되시는데, 우리 문제는 인적 자원에 대한 과잉, 사람이 더 많을 때 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초과근로, 파견근로, 아웃소싱, 직무분할제에서 더 많을 때는 직무분할제 4번이 답이 되고요. 1번, 2번, 3번의 경우는 인력이 부족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선발 도구의 합리적인 조건 중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우리가 선발 도구의 어떤 합리성을 따지기 전에 전체 선발 도구에 대한 평가 기준부터 한번 살펴보죠. 선발 도구의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 효용성, 형평성까지 갈 수 있는데, 마지막 형평성부터 보면 모든 지원자들에게, 지금 묻는 문제죠.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느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형평성을 묻는 문제가 지금 문제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효용성이라고 하는 건 평가 도구에 대한 성적이 미래 직무 성과에, 우리가 선발 도구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 도구에 대한 결과가 선발에 대한 점수가 높으면 직무의 제공도 잘하고 그만큼 일도 잘 해야 된다. 그것이 효용성입니다. 반면에 선발 도구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입사할 때는 평가 기준 점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일을 썩 잘하지 않더라라고 한다면 선발 도구에 대한 평가 방법이 효용성이 떨어진다.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측정하려는 의도가 평가 도구에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타당성이 될 거고요. 도구가 안정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걸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동일 그룹에서 동일 평가, 비슷한 평가를 했을 때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이러한 것을 신뢰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얘기 드린 대로 우리 문제, 선발 도구의 합리적인 조건 중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3번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의 신뢰성, 2번의 효율성, 4번의 타당성까지는 내용 정리를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 14번이고요. 다음 면접 방법 중에서 복수의 피면접자를 대상으로 집단별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자유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게 면접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이죠. 기본적인 면접 방법의 대표적인 출제 빈도 높은 건 집단 면접, 패널 면접, 스트레스 면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면접이라고 하는 건 면접에서 상당히 난감한 질문을 해서 어려운 질문을 해서 피면접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대답을 하느냐를 보는 것이 스트레스 면접이다. 피면접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그런 스트레스 면접에 어떤 질문 유형이 있냐면 당신이 상사와 거래처를 갔는데 상사가 거래처에서 뇌물을 받는 모습을 봤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면 상당히 난감하죠. 어떤 대답을 해야 되냐. 도대체 저분이 나한테 뭘 물어보느냐. 나 어떻게 대답하지? 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상사와 거래처를 갔는데 상사가 거래처에서 뇌물을 받더라, 뒷돈을 받더라, 네, 돈을 좀 받더라 라는 걸 목격했을 때 자, 첫 번째 A라는 답안. 자, 이건 나쁜 거니까, 안 좋은 거니까 회사에 얘기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에서 상사가 돈 받는 걸 보고 내가 얘기를 한다라면 대표적인 내부 고발이 되죠. 내부 고발. 두 번째 B. 나는 상사니까 모른 척하고 눈 감는다라고 한다. 이 경우는 어떻게? 나는 부정을 받는데 그 부정을 보고 참는다. 못 본 척한다라는 거죠. 자, 과연 내부 고발을 할 것이냐, 상사니까 못 본 척을 할 것이냐, 그럼 A라는 답과 B라는 답, 어떤 답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것이냐, 라는 걸 피면접자에게 질문한다, 면접자가.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면접자가 질문할 때 난감한 질문에서 A 방법을 택할 거냐, B를 택할 거냐, 정확한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A를 대답을 하건 B를 대답을 하건 그 답을 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저 사람이 이걸 원할까 저걸 원할까 이 고민하는 순간 우린 면접에서 광탈이다. 떨어진다. 네, 그걸 당황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 거기서 상대방이 왜라고 물었을 때 답변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걸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답을 정해놓고 묻진 않는다라고 얘기는 드립니다. 어쨌거나 스트레스 면접이라는 것이 있고 집단 면접과 패널 면접이 있는데 패널 면접은 그런 거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패널들이 모여서 한 사람에 대한 면접을 질문을 하면서 성향을 잡아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제는 복수의 피면접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피면접자가 존재하고 집단별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한꺼번에 면접을 본 형태, 이걸 우리는 집단 면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면접 방법의 다양한 것 중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 집단 면접, 패널 면접, 스트레스 면접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갑니다. 인사고과 방법 중에서 종업원이 상사와 협의해서 작업 목표량을 결정하고 그 성과를 부하가 상사와 같이 측정해서 인사고과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목표관리법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인사고과 관리 방법 중에서 목표를 관리한다. 기본적인 담당자와 상사가 어떤 목표치를 같이 정하고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성과가 달성했다. 목표를 넘어섰다라면 그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부하와 상사 같이 공존한 형태, 이걸 우리가 목표관리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면평가, 1번 보기에는 다면평가라고 하는 건 인사고과 방법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상사, 구성원, 고객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가에 참여한다. 이걸 우리는 360도 평가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 사실 기록법이라고 하는 건 평가자가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 중요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중요 사건 기록법이라고 했고요. 자기신고법이라고 하는 건 조금은 스스로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직무기술 능력, 직무 환경을 보고한 형태인데 최근에는 IT 기업들이 이 자기신고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고과를 할 때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평가에는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자기신고법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올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스스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을 자기신고를 통해서 인사고과 인사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 방법적인 건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지금 15번 문제는 목표관리법에 대한 설명이죠.
문제 16번. 일상적인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인적 자원 개발로 유도한다. 일상적인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라고 하는 그거죠. 회사 조직에서 상급자는 하급자보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급자의 어떤 업무 시스템,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해? 상급자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죠. 그러한 관계를 인적 자원 개발로 유도하기 위한 과정을 뜻하는 교육훈련이 무엇이냐? 코칭을 묻는 문제죠. 코칭은 상급자가 강사 역할을 하고 하급자가 피교육 역할을 하는 역할 모형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답은 1번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할연기법, 직무순회법 참고로 보시고 설명을 드릴 건 대역법인데 최근에 이 대역법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관리자층이 직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사용된다. 상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교육받아서 관리자의 공석을 대비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관리자층에서 직무 지식을 습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상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받는 목적 자체가 받은 내용을 내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사가 부재되었을 때 내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법을 대역법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 17번. 작업 집단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조직 구성원 안에서, 조직 구성원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트러블이 생겼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심화시하는 전환 배치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에서 구성원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생긴 당사자들 중에 한 명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를 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문제 보면 2번에 교정적 전환 배치라고 있습니다. 교정적 전환 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 구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당사자들 중에 한 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해서 다른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교정적 전환 배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 18번 넘어가 보시죠. 다음 중에서 경력개발관리의 원칙, 우리가 경력개발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적재적소백치, 승진경로, 후진양성, 경력기회, 개발의 원칙이라고 했었는데 이 기본적인 개발 원칙, 경력개발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후진양성은 있으나 후계자 배려란 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용어는 없으시다. 문제 답은 1번이고요. 1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형성된 새로운 가치관과 실제 행동은 계속 반복되고 강화됨으로써 영구적인 행동 패턴이 정착되는 변화 단계 과정을 물었는데 이 문제 답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될 건 바로 이 변화 단계죠. 기본적인 레이민의 조직 변화 3단계라고 했고요. 3가지. 1단계가 해빙, 2단계가 변화와 이동, 3단계가 재동결, 재결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먼저 1단계 해빙이라고 하는 건 조직 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구성원들의 협조를 유도한다. 사실은 조직 문화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변화예요. 뭔가 혁신을 하려고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그 변화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관리자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실무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변화에 대한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뿐만 아니라 밑에 실무자들까지, 하위 직원들까지 전체 필요성 인지를 시켜야 된다. 조직 변화를 위한 첫 번째가 해빙, 1단계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2단계는 기존의 태도, 가치 행동을 새롭게 대체하는 단계이다. 변화와 필요성 느꼈다면 변화와 이동이 필요하시다. 마지막에 기존의 변화, 하고 있는 변화나 가치에서 조금 더 극대화된 걸 위해서 새로운 가치나 행동 변화의 안정화 단계, 이걸 재동결 그리고 재결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문제 다시 확인하죠. 다음 중에서 형성된 새로운 가치관과 실제 행동은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강화가 된다. 영구적인 행동 패턴, 기본적인 해빙과 변화 이동을 지나서 실제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향후에 나아갈 방향을 얘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2번의 재동결, 재결빙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9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문제 20번. 인사고과 평가 방법 중에서
구성원들 중에서 2명씩 골라서 계속 비교하는 방식. 자, 괄호에 보니까 정답은 뭐로 적어라? 한글로 적어라. 굳이 이런 문제의 정답을 영어로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답은 한글로 쓰래요. 자, 기본적인 인사 복합평가 방법 중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있고 이들 중에 2명을 뽑아서 이 2명을 계속 비교해 나가는, 자, 무슨 월드컵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네, 누가 더 좋으냐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상대 비교법, 인사고과 평가 방법 중에서 2명 뽑아서 누가 더 잘하냐, 또 뽑아서 누가 더 잘하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고가 평가에 대한 서열을 정하는 상대 비교법인데, 비교의 빈도가 매우 높다. 다양한 사람들이 비교를 할 수 있다. 비교의 빈도는 높지만, 서열 정리가 편하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상대적인 특성은 존재하는 거죠. 이 상대 비교법의 가장 큰 특징은 2명씩 비교를 하니까 기존적인 제일 위에서 하위까지 서열 정리는 굉장히 편하다. 하지만 이게 극단적인 비교가 됨으로 해서 장점도 있으나 단점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구성원들 중에서 2명씩 골라서 계속 비교하는 방법, 이걸 상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21번, 우리 임금제에서 연공제 임금을 물었습니다. 연공제 임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물었는데, 기본적인 연공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실시가 불가능하다. 성과와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인건비 부담 가중과 임금관리의 경직성이 야기된다라고 나오는데, 이 연공급이라는 건 임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준이 연공, 대부분 경력, 연차에 대해서 많이 결정이 되죠. 연공급은 임금 결정 기준을 개인의 학력이나 연령, 근속 연수, 가장 많은 비중 차지가 바로 근속 연수가 된다. 이 연공급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연공급을 적용하려면 회사에 대한 애사심, 우리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평가하기 힘든 직무에 대한 적용은 용이하다. 다만 연공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연차가 존중되신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공 우선이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고요. 반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성과 반영이 곤란하고, 마지막에 무사한 일의 태도, 업무에 있어서 비적극적일 수 있다. 왜? 연차만 올라가면 급여가 올라가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으나 급여는 정해진 대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기 1번과 2번, 3번은 연공급에 대한 단점 맞고요. 4번에 가면 노동의 자유이동이 어려운 사회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다. 이건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급에 대한 단점입니다. 기본적인 임금제도, 다양한 임금제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2번 갑니다. 다음 임금체계 중에서 부가적 임금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지급된 임금 외에 부가적으로 지급된 임금. 문제에서 답은 2번에 복리후생과 기타 수당이 되겠죠. 복리후생과 기타 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건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나뉘어지고, 기준 내 임금이라고 하는 건 기본급, 정상적인 근무와 관련된 수당, 그리고 기준 외는 직책수당, 특수작업, 특수근무, 기능수당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임금에 해당하고, 기준 내가 되건 기준 외가 되건 원래 지급하기로 했는 기준 내 임금과 추가로 지급하는 기준 외 임금이 있다. 이러한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는 부가적 임금을 물었는데, 부가적 임금의 대표적인 건 복리후생과 기타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여금, 퇴직금, 대표적인 부가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임금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굳이 임금을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나누는 이유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기준 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이런 기준 외 임금이 아니라 대부분을 기준 내 임금으로 대표적 기본급을 많이 잡아놓으면 상여금,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금을 조금 줄이고 부가적인 임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추가적인 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 상여금, 퇴직금 산정할 때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22번의 답은 2번이고요. 23번 연봉제, 최근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는 연봉제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연봉제라고 하는 거, 연봉제는 나이나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능력, 실력, 그리고 공헌도를 기준해서 연간 임금 수준을 계약하는 것을 연봉제라고 하죠.
근데 연봉제는 1년분의 연봉을 계산해서 그 연봉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서 12개월 혹은 13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 성과 중심 임금 형태를 연봉제라고 합니다. 문제 23번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물었는데 1번에 있는 연공서열 형태는 연공급에 해당한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연봉제에 대한 특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불 능력의 범위를 물었습니다.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불 능력의 범위를 평가하는 복리후생의 설계 원칙. 우리가 기본의 복리후생 설계 원칙은 4가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죠. 종업원 욕구, 종업원이 원하는 거, 종업원 다스. 가급적이 많은 종업원의 혜택을 봐야 된다. 종업원이 주도, 종업원이 중심이 돼서 복리후생을 설계해야 된다. 기업의 지불 능력. 아무리 좋은 복리후생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한다. 이건 좋은 복리후생 제도가 아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 내에서 실시가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4가지 기본의 복리후생 설계 원칙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현재와 미래 복리후생비 지불 능력의 범위를 평가하는 것, 기업의 지불 능력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어렵다, 고민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시고 복리후생에 대한 설계 원칙은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25번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것, 교육, 경력개발, 급식, 의료보건, 건강보험 중에서 법정 복리후생, 우리가 법정 복리후생과 임의 복리후생으로 복리후생 제도를 구분을 했고요. 법정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건 법규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걸 법정 복리후생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퇴직금, 유급휴가제도 등은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하고요. 기숙사나 사내 편의시설, 경조금, 학자금 지원 등은 이미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그건 법정 복리후생이고 그렇지 않는 것, 기업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미 복리후생이다. 보기 4번에 있는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법정 복리후생,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죠. 문제 26번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 관련 기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금품 중에서 일정 금액의 최단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제도가 무엇이냐? 정답은 한글로. 네, 정답은 한글로.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이게 웃기지 잘 모르겠는데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학생님 손 들고 묻더라고요. 이 문제를 보면서 한글로 한 글자를 써야 되냐 이렇게. 네, 그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실점 얘기를. 네. 기업주가 도산해서 임금이나 휴업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이걸 우리는 임금 채권 보장제도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해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일정 비율을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임금 채권 보장제도라고 했고요. 주관식으로 나오는 용어는 명칭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B라는 단어를 쓰기도 할 때는 둘 다 맞는 걸로 해주지만 표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오답으로 처리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셔야 합니다. 다음 집단성과 배분제도에서 기본적으로 보상 이외에 영업수익의 일부를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 형태, 근로자들을 기업의 소유주처럼 생각하게 이끄는 제도, 최근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임금 제도 중에 하나이죠. 기본적으로 이 집단성과급제에 해당하는 형태인데 이 이윤분배, 다른 말로는 이익분배 제도라고 합니다. 스캐논 플랜, 럭커 플랜, 인프로세어라는 집단 성과급 제도에 대한 특성은 출제 빈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기업의 성과 배분 제도에서 기본적 보상 외 영업수익에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 추가적인 영업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로자들 우리 기업을 본인 것처럼 본인이 기업의 소유주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 이윤분배, 이익분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8번. 다음 중 상급단체인 산업별 연합단체가 하급단체인 기업별 노조나 기업 단위의 노조 지부와
공동으로 개별 기업의 사용자 교섭하는 단체 교섭 방식의 유형을 묻는 문제이시죠. 기본적인 기업별 교섭, 통일 교섭, 공동 교섭, 대각선 교섭이라는 게 있을 때 상급 단체인 산업별 연합 단체가 하급 단체인 기업별 노조나 기업 단위의 노조 지부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단체 교섭 방식을 공동 교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1번에 나오는 기업별 교섭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기업을 단위로 1사용자와 1노조가 그 회사와 그 노조가 바로 하는 걸 일반적으로는 기업별 교섭이라고 하고요. 기업마다 따로 교섭을 하는 거. 두 번째, 통일 교섭이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교섭하게 되는 걸 통일 교섭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별 혹은 지역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의 대표가 하는 걸 대각선 교섭,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 대표와 회사 대표가 교섭을 하는 걸 대각선 교섭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용어들 기업별, 통일, 대각선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체 협약의 기능, 그 단체 협약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단체 협약의 기능은 근로조건 개선 기능, 평화적 기능, 경영, 안정 기능이 해당됩니다.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러한 효과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 1번의 근로조건 개선, 2번의 평화적 기능, 3번의 경영, 안정 기능이 있고요. 4번의 자발적 기능이 답이 되겠죠? 자, 문제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단체 협약의 채무적 부분 적절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건 크게 네 가지 효력을 얘기할 수 있죠.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지역적 구성력, 일반적 구성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체 협약을 했을 때 우리 회사, 우리 사업장에 그 단체 협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걸 일반적 구성력이라고 하고, 이 일반적 구성력을 조금 초과를 해서 단체 협약 결과가 우리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이 존재하는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 지역적 구성력이라고 합니다.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이행해야 될 사항이 정리된 것을 채무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관계에 대한 규정, 법적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규범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에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는데 1번 평화 의무, 2번의 평화 조항, 4번의 휴업 조항은 채무적 구성력에 채무적 효력에 해당하고 3번의 안전보건은 규범적 효력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답은 3번이고요. 31번으로 가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잔업에는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 노동쟁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쟁의라고 하는 건 근로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노동쟁의와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노동쟁의가 달랐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폐쇄와 조업 계속 대체 고용이라고 하죠. 사용자 측면에서는 아예 사업장에 대한 문을 닫겠다, 아니면 파업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파업하는 근로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외부 인력을 대체 고용을 통해서 조업을 계속하는 형태로 쟁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사용자 측의 노동쟁의보다는 근로자 측의 노동쟁의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생산 통제, 준법 계속이 나오는데, 문제 31번은 사실은 2번의 직장 폐쇄와 3번의 조업 계속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노동쟁의 유형이죠. 그럼 우리 지금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관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잔업이나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하는, 이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나 4번의 준법투쟁이 답인데, 노동관계 규정을 법을 준수를 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잔업이나 휴일에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생산 차질을 미치는 쟁의행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준법투쟁 자체에 대한 내용도 일단 중요하고, 지금 문제 답 자체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거니까 2번, 3번은 아닐 것이고 4번이 답이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으나, 추가적으로 근로자들이 행할 수 있는 노동쟁의 유형에 대한 설명은, 학습은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32번 문제, 정보나 시간 및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사무실 혹은 재택근무제를 활용해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근무 형태 방식이죠. 회사가 아니라 독립된 장소가 아니라 조금 자유로운 장소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 이걸 뭐라고 하냐? 원격 근무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격 근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원격 근무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의 경우에 몇 글자로 표기하시오 라는 용어가 없다라면 이런 문제에서는 채점할 때 조금 유연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원격 근무제가 되고요. 좀 줄여 쓴다면 원격 근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원격 근무제 32번 답하기 쉽게 드렸고, 33번 문제 넘어갑니다. 노동조칙과 고용조칙에 의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3자가 초대되어서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어떤 형태, 제가 도움을 주는 제도를 물었는데,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제도죠. 그게 세 가지가 조정, 중재, 그리고 긴급조정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제는 조정을 물어보는 노동조칙과 고용조칙에 의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3자가 개입을 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거, 조정을 묻는 문제고요. 반면에 중재라고 하는 건 노동위원회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사 상방의 의견을 조율한다. 이 중재라고 하는 건 노동위원회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긴급조정이라고 하는 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치다. 이 노동쟁의에 대한 긴급조정은 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노동쟁의 노동조정제도 중에서 조정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을 드렸고, 3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는데,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이론,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로 나뉘어질 때, 사실은 객관식 문제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한 답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보기들의 학습은 꼭 챙겨주셔야 된다.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은 높은 문제들대로 추가적인 학습을 해주시고, 주관식 문제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기출문제를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반복되는 문제들,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문제들은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틀린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체크하셨다가 반드시 복습이 필요하시다. 22년 1회차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22년 1회차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음 회차를 학습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